강남 한복판의 작은 부동산 사무소. 낡은 유리문 사이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흘러들어 책상 위에 펼쳐진 계약서 한 장을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79의 노파가 손을 떨며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27년을 살던 강남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지 고작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노파의 손가락이 갑자기 뚝 멈춰버렸습니다. 임대인 서명란에 적힌 이름 석자를 눈으로 훑는 순간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린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어색한 침묵을 깨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두 사람의 입술은 달싹거렸지만 그 어떤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27년을 함께 살며 무시하고 짓밟고 결국 맨손으로 내쫓았다고 믿었던 그 여자의 이름이 자신들이 살아갈 새 집의 임대인 서명란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그 이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인생 역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도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7년 전 그 여자의 첫 번째 봄날로 박은숙이 이준혁과 결혼식을 올린 것은 두 사람 모두 앞날이 한없이 넓어 보이던 때였습니다. 이준혁은 중견 건설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박은숙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소도시에서 자란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음도 소박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언제나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는 사람, 특유의 깊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상위에 놓인 찻잔을 홀짝이며 며느리 될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눈빛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박은숙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다고 했죠? 짧고 날카로운 그 물음 하나에 자리에 앉아있던 박은숙의 어머니가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박은숙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방 전문대 졸업했습니다. 코웃음 한 번으로 모든 평가는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조정숙 여사에게 며느리 박은숙은 아들이 왜 굳이 골랐는지 이해할 수 없는 모자란 선택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에 이름도 없는 학교 출신에 내세울 집안 하나 없는 여자. 조정숙의 입에서 며느리를 향한 수식어는 언제나 그 모양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이준혁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을 자주 비웠고 시어머니는 그 빈자리를 메우듯 며느리의 하루하루를 촘촘하게 간섭했습니다. 아침상 차리는 방식부터 이불 깨는 순서까지 트집 잡을 구실은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밥상을 물리며 내뱉는 한마디가 박은숙의 가슴에 작은 못을 하나씩 박아 넣었습니다. 서울 토박이 집 며느리들은 이런 것쯤은 손에 익혀 시집을 오던데 시골에서 도대체 뭘 배우고 자란 건지 반박할 수도 눈물을 흘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네, 어머니하고 고개를 낮추는 것만이 허락된 대답이었습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 흉을 보는 것을 일종의 낙으로 삼았습니다. 박은숙이 음식을 나르며 부엌과 거실을 오가는 사이, 거실에 둘러앉은 어른들 사이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듯 흘러들어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워낙 배운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하는데 이 나이에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주방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말을 듣던 박은숙의 손에서 행주 하나가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터뜨리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 박은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를 이었다며 처음으로 기쁜 얼굴을 내보였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산후조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조정숙 여사는 동네 친구들을 거실로 불러들였고 박은숙은 온몸에 기운이 빠진 채로 음식을 나르고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손목을 조여오는 산후 부종도 바닥을 치는 체력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뒤 방으로 들어가 눕는 순간 박은숙의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자라는 사실이 그날 밤 유독 크고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 이준혁은 늦은 저녁에 들어와 소파에 쓰러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그냥 들어요. 괜히 트러블 만들지 말고. 트러블을 만드는 쪽이 누구인지 박은숙은 그날 처음으로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의 편을 기대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정성을 붓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세월이 흐를수록 상처는 깊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박은숙의 발걸음은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닿지 않는 새벽,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집안의 찬 공기가 가득 차 있을 때면 박은숙은 조용히 부엌 불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빼곡하게 숫자와 지명이 적힌 그 수첩은 아무도 들여다본 적 없는 그녀만의 세계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는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 두셋을 불러 점심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박은숙이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차리면 조정숙 여사는 마치 자신이 직접 손을 쓴 것처럼 상위의 반찬들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간장으로 맛을 냈고 저건 제가 아침 일찍 시장 가서 고른 재료로 만든 거예요. 박은숙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쏟아지듯 쌓여가는 개수대 앞에서 손에 잡힌 수세미를 조금 더 세게 쥐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면 조정숙 여사는 반드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간이 좀 짰어. 다음엔 간 좀 맞춰서 내와. 잘했다는 말은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은숙이 결혼 초기에 그 말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 2, 3년은 정말로 기대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어머니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5년이 채 되기 전에 조용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기대를 거두고 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었습니다. 결혼 10년째 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박은숙의 친정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암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멀리 경기도 외곽에 홀로 계시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박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며칠만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TV를 보던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이번 달인 거 알잖아요. 그것도 못 챙기고 친정으로 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요. 기일 준비는 미리 다 해놓고 가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쉽게 하네.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제삿날에 내가 혼자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며느리가 시댁 제사보다 친정을 먼저 챙기는 꼴을 내가 어디서 본다고. 그날 박은숙은 아버지의 수술날에 맞춰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 곁을 지킨 것은 홀로 올라온 친정 오빠였습니다. 박은숙은 시댁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를 올리는 내내 경기도 어느 병원에서 홀로 회복실을 나오고 있을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밤 오빠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됐어. 걱정 마. 박은숙은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흐느낌이 새어나가도록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사치였습니다. 그것은 그냥 슬픔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대신 져주지 않는 혼자만의 슬픔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시어머니의 언어는 점점 날이 서졌습니다. 우리 동서 며느리는 요즘 미용 배운다더만.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 뭘 배운 게 있어요? 이준혁이 저 잘나가는 부장인데 와이프가 이러면 창피하지도 않아요? 우리 친구 아들 부인은 강남 태생이래요. 거기서 자라면 뭔가 다르거든. 사람 보는 눈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아들었지만 박은숙은 그 모든 것을 얼굴 하나 바꾸지 않고 받아냈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분노를 불꽃으로 피워 올리는 대신 가슴 깊은 곳에 차가운 곳에 차곡차곡 가라앉혔습니다. 그것이 박은숙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들 이서준이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였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손자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보다 할머니가 더 잘 안다는 듯 학원을 직접 고르고 공부 방식을 지시하며 박은숙의 의견은 번번이 묵살했습니다. 엄마가 공부를 많이 해야 자식 교육도 잘 시키는 거지. 어디 지방 전문대 나온 사람이 강남 교육을 알겠어요? 이서준은 그 말을 듣고 슬쩍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은숙은 아들 앞에서 흔들리는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무시당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기색을 들키는 것이 오히려 아이 마음에 더 깊은 흉터를 남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뒤 박은숙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숫자 하나를 적어 넣었습니다.
오늘 날짜와 함께 그 수첩이 무엇인지, 그 숫자들이 어떤 의미인지 조정숙 여사는 며느리가 결혼 27년 동안 그 수첩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 이준혁은 그 즈음부터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야근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접대 술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장이라는 말이 잦아졌습니다. 박은숙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이준혁이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고 조정숙 여사는 아들을 위해 야식을 차려달라며 박은숙을 불렀습니다. 박은숙은 군말 없이 부엌에 들어가 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상 앞에서 조정숙 여사는 아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는 밖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 집에라도 와서 편히 쉬어야지. 50이 넘은 아들에게 아직도 아명을 부르는 어머니와 그 이름을 들으며 멋쩍게 웃는 남편을 바라보며 박은숙은 뒤돌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강남의 밤은 언제나 빛났습니다. 그 빛 중에 얼마만큼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지 박은숙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언제나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박은숙이 처음 낌새를 알아챈 것은 남편 이준혁의 와이셔츠 소매 끝에서 맡은 낯선 향기였습니다. 그녀가 평소 고르는 섬유유연제와는 다른 달콤하고 화사한 냄새였습니다. 세탁물을 분류하다 그 향기를 맡은 순간 박은숙의 손이 공중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이셔츠를 세탁기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이준혁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 놓인 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름 대신 이모티콘 하나만 저장된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박은숙은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5번을 울리다 끊겼고 곧이어 문자 알림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박은숙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과 정말 모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준혁은 퇴근 후에도 자주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짧게 대화를 나누다 들어오면 괜히 핸드폰 화면을 뒤집어 식탁에 엎어놓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는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새삼 실감한다며 흐뭇해했습니다. 저렇게 퇴근하고 나서도 연락이 오는 거 보면 우리 민우가 얼마나 핵심 인재야. 부장이라는 게 쉬운 자리가 아닌데. 박은숙은 국을 뜨다 말고 잠깐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이준혁이 갑작스럽게 골프 약속이 생겼다며 이른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박은숙은 그가 나간 뒤 서재를 정리하다 책상 서랍 안쪽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이준혁이 지방 출장 중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2인분의 식사와 와인 2잔. 박은숙은 그 영수증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 숫자를 한번 짚어보고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며칠 후 박은숙은 우연히 남편 회사의 회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준혁이 급하게 나가며 거실 소파 위에 두고 간 서류 봉투였습니다. 안에서 흘러나온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고 박은숙이 집어들려는 순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금 집행 내역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이상했습니다. 공사 대금으로 처리된 항목들이 실제 공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컸습니다. 박은숙은 20대 초반부터 혼자 공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를 읽는 눈이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 자료 안에 무언가 어긋난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원래 위치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열어 오늘 날짜 아래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확인 필요. 공사 대금 항목 불일치. 수첩을 닫으며 박은숙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이는 강남의 풍경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저 빛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거짓으로 지탱되고 있는지 그녀는 이미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도 거실 소파에 앉아 TV 드라마를 보며 군것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홍시 깎아와요. 박은숙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마 위에 홍시를 올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칼끝이 과실 껍질을 가르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도, 서랍 안 영수증도, 회사 자금 서류도 따로따로 보면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연결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되었습니다. 박은숙은 오랫동안 그 그림을 머릿속에서 조용히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은숙은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박은숙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결심으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오래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은숙은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자산들이 이혼 시의 재산 분할 대상에서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은숙이 결혼 전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별도의 법인 명의로 관리하되 남편과 시댁에는 단 한 번도 그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과 말없는 태도가 그 비밀을 지켜주는 가장 완벽한 울타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배운 것 없는 며느리라고 비웃을수록 그 울타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준혁이 평소보다 2시간 늦게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발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박은숙은 방에서 책을 읽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두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느긋한 것도 아닌 어딘가 어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준혁이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나 피곤해서 먼저 잘 거야. 박은숙은 책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씻고 자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혁은 욕실로 들어갔고 샤워기 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박은숙은 그제야 책을 덮었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이준혁이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침대에 걸터앉는 순간 박은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달 열사흘날 지방 출장 가셨죠? 이준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랬지. 왜? 그날 강남 리버뷰 호텔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하셨던데요. 출장지가 서울이었나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수건이 이준혁의 무릎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변명을 꺼내려는 것을 박은숙은 손을 들어 가로막았습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저 다 알아요. 이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명 대신 반격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한테 뭘 해줬어? 집에만 있으면서 따뜻하게 맞아준 적이 있어? 당신이랑 살면서 나 하나도 안 행복했다고. 박은숙은 그 말을 듣는 내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27년을 준비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준혁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숙이 법무사를 통해 조용히 의뢰해 두었던 재무조사의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이준혁이 지난 5년간 회사 공사 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자금은 3억 원에 달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내연녀, 김하늘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명품 구매,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박은숙은 그 자료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그림이었습니다. 다만 숫자가 생각보다 더 컸을 뿐이었습니다. 자료를 서랍에 넣으며 박은숙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세 페이지의 날짜를 적고 그 아래 딱 한 줄을 썼습니다. 이제 됐다.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이준혁의 회사 감사팀이 내부 고발을 접수하고 자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준혁은 그 사실을 퇴근 직전에야 통보받았습니다. 얼굴이 제빛으로 변한 채 집으로 들어온 그를 맞이한 것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박은숙이었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아들의 안색이 좋지 않자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이래? 어디 아파?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그 불안을 습관대로 며느리에게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내조를 제대로 못한 거야. 남편이 저 모양인 게 다 아내 잘못이라는 거 몰라요? 박은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오기 직전의 하늘은 이상하게도 가장 고요한 법이었습니다. 이혼 통보는 예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회사 감사가 시작되고 나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조정숙 여사는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박은숙이 아침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요. 명령하듯 내뱉는 그 두 글자에 박은숙은 조용히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우리 민우가 회사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집안이 조용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랑 민우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래 봐왔지만 그건 변하지 않더라고. 이준혁은 어머니 옆에서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좋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재산이야 우리 아들이 다 일군 거니까 건드릴 생각은 말고 몸만 나가면 우리도 뭐라 하지 않을게요. 조정숙 여사는 그 말을 마치 27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에게 베푸는 배려인 양 내뱉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살림살이 하나를 정리하듯 쉽고 가볍게. 박은숙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단단한 눈빛과 그 눈빛 뒤에 숨어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27년의 세월이 이 식탁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박은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세 글자였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예상보다 순순한 대답에 잠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준혁도 고개를 들어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박은숙은 담담하게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대신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합의서는 제가 법무사를 통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작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은숙은 자신의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수첩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27년이었지만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가져가야 할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트렁크 하나를 끌고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조정숙 여사가 거실에서 외쳤습니다. 이게 다야? 살림 하나도 안 챙겨가요? 박은숙이 현관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건 다 챙겼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이 여자가 무엇을 쌓아왔는지 그 집안의 누구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박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오후의 강남은 여느 날처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도시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조용히 쌓아왔는지 아는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은숙은 트렁크를 끌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27년의 그늘이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고 잠깐 눈을 감으며 내쉰 그 긴 숨결이 사실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내뱉는 해방의 숨이었다는 것을. 엔진이 조용히 켜졌습니다. 박은숙은 출구를 향해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100m의 아파트 건물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그 준비의 결실은 이제부터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는 그날 저녁 동네 미용실에서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 짐덩어리를 떼어냈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날개를 펼 수 있겠지. 뭐 빈손으로 나갔으니 위자료 걱정도 없고 잘 됐죠 뭐. 친구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웃음이 채 사그라지기도 전에
27년의 그 조용한 여자는 이미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은숙이 그 아파트를 떠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여느 날처럼 오전 10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냉장고를 열어 며느리가 담가놓은 깍두기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냉장고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 맞다. 그 여자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지만 조정숙 여사는 아직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없어진 집에서 밥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은 회사 감사 문제로 매일 얼굴이 어두웠고 집에 들어와서도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이준혁이 평소보다 일찍 나간 뒤 조정숙 여사 홀로 거실에 앉아 TV를 켜려는데 현관 밖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여럿 들려왔습니다. 도어벨이 울렸습니다. 조정숙 여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낯선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채권 압류 집행건으로 방문했습니다. 조정숙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 왜 압류야? 이준혁 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조정숙 여사는 막아서려 했지만 집행관들은 이미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법원 직인이 찍힌 가압류 결정문이었습니다. 조정숙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 소파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준혁이 공들여 구입한 대형 TV에도 조정숙 여사가 아끼던 도자기 화병에도 현관 입구의 고급 신발장에도 벌겋고 선명한 압류 표지가 마치 상처처럼 집안 곳곳에 돋아났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집행관들이 나간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준혁은 3번째 신호가 울리고 나서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집에 빨간 딱지가 다닥다닥 붙었잖아.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아. 안 좋다니? 내가 부장이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횡령으로 조사받고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수화기를 쥔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발밑에 빨간 딱지가 붙은 화분이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민우가 왜 횡령을? 3억이야. 5년 동안. 또 다른 침묵. 그 돈 어디 쓴 거야? 이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연녀와의 생활비, 해외여행, 명품, 오피스텔 보증금.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할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소식이 왔습니다. 이준혁 명의의 아파트에 법원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과 횡령 피해 채권이 겹치면서 법원은 강제 경매를 허가했습니다. 집행관이 다시 방문해 현관문에 경매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그것을 손으로 뜯으려 했지만 풀이 얼마나 단단한지 뜯기지 않았습니다. 손톱 사이로 종이장만 조각조각 뜯겨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공고문 아래에는 경매 기일과 최저 입찰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27년을 살아온 집의 값어치가 숫자로 환산되어 복도 벽에 나붙어 있었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안에는 뉘우침보다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보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먼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27년을 살고 몸만 쏙 빠져나간 그 며느리. 조정숙 여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년이 뭔가 수작을 부린 거야. 어떻게 자기만 깨끗하게 나갈 수가 있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박은숙은 아무 수작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27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신만의 세계를 쌓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조정숙 여사는 아직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이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것은 가압류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난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불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위해제 및 징계 개시 통보서, 5년에 걸친 3억 원 규모의 공사 대금 횡령. 이준혁은 그 서류를 받아드는 손이 떨린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고된 결말이었습니다. 다만 막상 눈앞에 닥치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를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후배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이 그 무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진 뒤였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이미 가장 나쁜 일이 일어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직위해제야. 이준혁이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조정숙 여사의 입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래. 3억 전액 변상 못하면 재판 가는 거야. 침묵이 무겁게 거실을 채웠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TV 화면이 꺼진 채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구해? 몰라. 은행은? 신용불량 처리 들어오면 대출도 안 돼. 그럼 집은 어떻게 하고? 경매 넘어가는 거지. 막을 방법이 없어. 조정숙 여사는 천천히 뒤로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7년을 살아온 이 아파트가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사실이 실감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빈 껍데기였다는 말인가요? 한수정은 조정숙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왜 멀쩡해? 같이 살면서 왜 그 여자만 아무 피해가 없는 거야? 이준혁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어. 아파트도 내 명의야. 카드도 내 명의고. 그 사람이 관리해줬던 것들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압류 대상인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 이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그것이 의심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도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을 잘했고 불평을 하지 않았으며 항상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내연녀 김하늘로부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준혁이 직위해제 소식을 알리자 그날 저녁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준혁이 살아있는 줄 알고 보증선 오피스텔은 이미 김하늘 앞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준혁은 며칠 뒤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이미 이틀 전에 짐을 빼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준혁은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6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처럼 대해주던 그 눈빛이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준혁은 빈 오피스텔 복도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정숙 여사도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거실에서 오늘 저녁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갈 곳이 없어. 나도 없어. 짧은 침묵 뒤에 조정숙 여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은숙이가 있었으면. 이준혁은 그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7년 동안 무시하고 짓밟고 결국 몸만 나가라고 내쫓았던 그 여자의 이름을 어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런 어조로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쉬움도 후회도 너무 늦은 뒤에야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경매 낙찰 통보가 온 것은 가압류가 시작된 지 넉 달 만이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최종 낙찰 결과를 알리는 서류를 가져왔고 이준혁과 조정숙 여사는 명도 기한인 2달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낙찰가는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낮았습니다. 그마저도 대출 잔금과 채권단 배분으로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27년을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조정숙 여사는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본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강한 척을 오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쓰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방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뭔가 꾸민 거야. 이혼하고 나서 자기만 쏙 빠져나간 게 말이 되냐고. 분명히 뭔가 있어. 이준혁은 어머니의 그 말을 처음에는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같은 말이 반복되자 슬쩍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아무런 저항 없이 떠난 것,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은 것, 짐도 거의 챙기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이 뒤늦게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집을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이준혁은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 명의 계약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조정숙 여사의 이름으로 전세를 알아봐야 했는데
수중에 있는 현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강남은 이미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마포, 성동, 노원을 돌았지만 조정숙 여사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너무 외져. 여기는 건물이 낡았어. 여기는 층이 낮잖아. 부동산 중개인들은 서너 번을 함께 다니다 지쳐갔습니다. 강남 사모님이라는 자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집을 보여주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마포 쪽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서 중개인이 조건이 좋은 오피스텔 한 채를 소개했습니다. 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관리비가 저렴하고 채광이 좋으며 보증금도 두 사람이 모을 수 있는 범위 아니었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직접 가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살짝 보였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방안을 한 바퀴 돌아보며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중개인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임대인 쪽이랑 연락해서 계약 날짜 잡을게요. 임대인이 법인 명의라서 대리인이 대신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이요? 어디 회사예요? 은 부동산 관리 법인이라고요. 개인 건물주분이 법인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산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던데 직접 나오시지는 않고 서류로만 처리하세요. 조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계약 당일이었습니다. 중개소 책상 위에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이준혁이 조정숙 여사 대신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 기간. 이상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임대인 서명란이 나왔습니다. 법인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눈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자 성명 박은숙. 이준혁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도 아니고 신음도 아닌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왜 그래요? 옆에 앉아있던 조정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조정숙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임대인 대표자 서명란의 그 이름을 눈으로 읽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 중개소 안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중개인이 어색하게 기침을 한 번 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두 사람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그 어떤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27년을 함께 살며 무시하고 짓밟고 결국 맨손으로 내쫓았다고 믿었던 그 여자의 이름이 자신들이 살아갈 새 집의 임대인 서명란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한 바퀴 통째로 뒤집히는 듯한 충격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위에 그 이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한참 동안 그 서류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읽고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3번을 읽어도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표자 성명란의 박은숙이라는 이름은 선명하고 단단하게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계약을 진행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준혁이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등줄기에서 힘이 완전히 빠진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이 법인이 건물 하나만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중개인이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 이 법인 꽤 큰 것 같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마포 말고도 강남에도 상가 건물이 있고 오피스텔도 수십 호실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관리를 워낙 철저하게 하셔서 공실이 거의 없다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조정숙 여사의 손에서 계약서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오피스텔 수십 호실, 그 말들이 귓속에서 천천히 굴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자신이 27년 동안 배운 것 없는 시골 출신이라며 업신여기던 바로 그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그러나 가혹하게 실감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살던 강남 아파트 근처에도 그 사람 명의 건물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나도 몰랐어. 27년 동안 한 번도 몰랐어. 그 고백은 짧았지만 그 안에 든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같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도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값어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계약은 어렵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중개소 문을 나서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로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골목 사이로 차갑게 불었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외투깃을 여몄습니다. 이준혁은 빈손으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걸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조정숙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원망이기도 했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향한 경악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27년을 그렇게 살았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이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깐 걸음을 멈추고 골목 끝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포 일대의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에 관리법인의 연락처가 적힌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법인 이름이 중개소에서 들은 이름과 같았습니다. 이준혁은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몇 층인지, 얼마짜리인지, 매달 얼마의 임대료가 들어오는지, 그 모든 것이 전 아내의 것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흡수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이준혁은 처음으로 박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 말이 있어. 통화 가능해?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 건너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27년 동안 매일 밤 저 불빛 아래에서 아내가 혼자 무엇을 쌓아왔는지를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무심함의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간 박은숙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임대계약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마포 오피스텔 계약건은 오늘 취소로 처리할까요? 박은숙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분으로 연결해 드리세요. 비서가 나가자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은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쾌감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계절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담담하고 고요한 표정만이 있었습니다. 27년. 그것은 참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쌓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은숙이 부동산을 처음 배운 것은 16살 때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에서 자란 그녀의 아버지 박재일 씨는 평생을 작은 철물점을 운영한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의 수입을 빠짐없이 수첩에 기록하고 쓸 곳과 쌓을 곳을 조용히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아버지는 중학교를 갓 졸업한 딸을 데리고 동네 언덕 위에 올랐습니다. 낡은 단독주택들과 논밭이 뒤섞인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수가 저기 저 땅 보이냐? 네. 저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래도 저 땅은 거짓말을 안 해. 사람은 배신해도 땅은 배신 안 한다. 주인이 어떻게 되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 딸이 그 말을 얼마나 깊이 새겨들었는지 아버지는 그날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재일 씨는 딸이 20살이 되던 해 평생 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땅 한 필지를 사주었습니다. 논 근처의 허름한 땅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뭐 저런 걸 사주냐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애 이름으로 사줬어. 나중에 뭔가 될 거야. 그것이 박은숙의 첫 번째 부동산이었습니다. 박은숙은 그날 이후 아버지의 수첩 쓰는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버는 것을 기록하고 쌓이는 것을 확인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으로 두 번째 작은 땅을 샀습니다. 결혼 전까지 세 번째를 샀습니다. 시어머니가 배운 것 없는 시골 출신이라고 비웃을 때 박은숙은 그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녀 혼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박은숙은 살림을 하면서도 부동산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잠든 새벽, 이준혁이 늦게 들어온 밤, 명절 다음 날 피로가 쌓인 몸으로도 그녀는 조용히 수첩을 열었습니다. 수도권 개발 계획을 읽었습니다. 인구 흐름을 살폈습니다. 임대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소리내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아버지 박재일 씨는 박은숙이 결혼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은숙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시어머니의 제사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박은숙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한참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잃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남긴 것은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수첩 한 권과 그 안에 딸의 이름으로 정리해둔 서류 몇 장이었습니다. 박은숙이 모르는 땅 한 필지가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딸 이름으로 사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짧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기다려라. 박은숙은 그 수첩을 결혼 내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하는 날도,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밤도, 아버지의 임종을 놓친 그날 밤도 그 수첩을 꺼내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렸습니다. 27년을. 그리고 그 기다림은 이제 찬란하게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 박은숙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침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전에 사무실에 나와 임대계약 서류를 검토하고, 점심에는 혼자 좋아하는 밥을 먹고, 오후에는 다음 투자처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강남과 마포 일대의 건물들은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냈습니다. 수십 호실의 오피스텔은 공실 없이 돌아갔습니다. 박은숙이 27년 동안 새벽마다 들여다보던 수첩의 숫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박은숙은 아버지의 고향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언덕을 찾아갔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올랐던 그 언덕이었습니다. 낙엽이 깔린 길을 걸어 언덕 위에 서자 먼 곳까지 탁 트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논밭이 있던 자리에는 도로가 생겼고 허름하던 집들 사이로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덕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람도 그대로였습니다. 박은숙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기다려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을 스쳤습니다. 박은숙은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이준혁과 조정숙 여사가 살아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는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더는 그녀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박은숙은 수첩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7년을 짓눌렀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인정받지 못한 채 묵묵히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쌓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지치고 외로운 분이 계신가요? 그 수고가 반드시 헛되지 않습니다. 박은숙이 27년을 견딘 것은 참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이 거름이 되었고 남편의 무관심이 돌담이 되었으며 아버지의 유언이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그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땅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히 쌓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리 없이 견뎌온 시간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자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계신 그 조용하고 묵묵한 길이 언젠가 반드시 빛나는 언덕 위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내일도 이런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